네, 지금 이 시간부터는 여론조사 전문가, 여론조사계의 현인이시죠. 김봉신 메타보이스 부대표님을 모시고 2022년 대선과 이번 대선에서의 지역별 득표 비교와 의미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아유. 아니 근데 예. 이번 정말 선거 개표 방송이나 그 전에 이 공중파 방송에서 너무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진짜. TV만 틀면 부대표님 나오시던데요. 그럴 리가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번 제 21대 대통령 선거 전국 득표율 79.4%, 28년 만에 최고치. 그런데 결국은 말 80%대는 못 넘겼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그런데 이제 2000년대 들어서 최고를 보였습니다. 최고치인데요. 사실 그렇게 따지면 이제 진보 보수 할 거 없이 모든 투표하실 수 있는 분들이 다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따지면은 사실은 결정은 이제 중도 성향이신 분들이 많이 결정을 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투표율 자체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사전 투표 비율은 떨어졌습니다. 사전 투표 비율은 그거는 이제 지난 그러니까 전체 총 투표자 수 중에서 사전 투표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 대선 때 2022년은 48이었죠. 네. 그런데 이번에는 44로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절반 정도는 사전 투표를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전 투표를 하신다는 거니까 상당히 이 사전 투표에 많이 들어오고 계시죠. 그 투표율 전체를 보시면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인데, 여기 보시면 투표율 변화 비율하고 유권자 연령을 좀 봤을 때 평균 연령이죠. 네. 평균 연령이 좀 높은 지역은 투표율 변화가 그다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보시면 유권자 평균 연령이 좀 낮은 지역, 네. 낮은 지역에서는 투표율이 의미 있게 좀 올라갔죠. 올라갔네요. 예, 이거는 뭐냐? 그러면 청년이 다수 분포하거나 아니면은 20, 30대죠, 청년, 또는 그 뭡니까 40, 50대라고 하지만 중장년 그 자녀를 양육하는 그런 분들이 좀 다수 있는 그런 인구가 좀 늘어나는 그런 쪽에서는 투표율이 오히려 올라갔다 이번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따진다면 이번 선거는 청년들이 이 어떤 자극을 받아서 투표장에 많이 나오는 그런 선거였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만 사전 투표율이 그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간 낮았다. 이거는 제가 느끼기에는 그거는 지난 대선에 코로나 팬데믹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팬데믹 시기다 보니까 사전 투표를 좀 분산이 좀 됐죠. 이번에는 그렇지 않다 보니까 보수 성향이신 분들은 사전 투표하면 뭐 조작된다 이런 얘기를 좀 아직도 믿고 계시는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일부 좀 보수 단체나 이렇게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사실은 그 좋은 게 아닌데. 보수 성향인 유튜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보수 후보한테는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투표를 떨어뜨리죠. 떨어뜨릴 수가 있으니까. 아니 사전 투표도 하고 본 투표도 할 수 있는 그런 선택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더 좋은 건데 이번에 보면 사전 투표를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재명 후보를 당시 후보를 60% 이상 또 지지한다고 했고요. 그런데 본 투표에 투표하시겠다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이재명 후보는 좀 적은 걸로 봐서는 보수 성향이신 분들은 꼭 본투표를 한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도 본인이 출마했을 때는 사전 투표해놓고 김문수 후보가 출마하니까 부정선거 영화 관람하고 공개적으로 본인은 본투표했습니다. 이게 김문수 후보의 선거를 도와주는 건지 초를 치는 건지 그렇죠.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김문수 후보가 굉장히 힘들었겠다, 외롭고 힘들었겠다 하는 생각은 좀 안타깝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그 하는 그 여러 가지를 보면 그렇죠. 사실 김문수 후보를 곤경에 빠뜨리는 그런 것도 상당히 많았고요. 도대체 이 선관위의 어떤 안내에 따라서 사전 투표하실 수 있는 분들은 자유롭게 하실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마땅한데 그거를 또 조작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오히려 선거 과정에 어떤 일종의 노이즈죠. 그런 것들을 자꾸 발생시켜서 사람들을 좀 힘들게 했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사전 투표가 하루는
토요일에 많이 하는데 예, 예. 이번에는 평일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이것도 좀 영향을 준 게 아닌가. 아주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 사전 투표가 이제 두 날인데요. 첫째 날, 둘째 날 따지면 지금까지는 사전 투표만을 따졌을 때 첫째 날보다 둘째 날에 약간 더 많이 오셨어요. 그렇죠. 예, 원래 그랬습니다. 근데 2017년 같은 경우에 그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던 2017년도 이게 보궐선거다 보니까 비슷했거든요. 화요일 날 본투표가 있고 사전 투표가 목금에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당시에는 금요일이 휴일이었습니다. 5월 5일.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도 휴일 날 좀 더 나오셨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이번에는 둘 다 평일인데다가 휴일이 없으니까 휴일날 사전 투표가 있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관내 투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전 투표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두 군데 있잖아요. 관내 투표가 있어서 다른 구에 거주하시는 분이 이 사전 투표소에 오시면은 관외 투표로 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직장인들은 자기 직장으로 가면 보통 관외로 빠집니다. 그런데 관내로 가시는 분들은 뭐냐? 그러면은 휴일날 사전투표소에 나오신다는 거는 보통 자기 사시는 곳에 많이 가실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보통 그런 사전투표이면서 관내 투표인 경우에 또 민주당 후보가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둘 다 평일이니까 관내 투표가 좀 빠지면서 그렇죠. 예, 둘째 날이 약간 사전 투표가 약간 더 빠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관내 투표를 하셔야 되는 분들은 또 본투표에 또 가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보고요. 이번은 투표자 많은 거예요. 왜 많냐면 인구는 선거 기준으로 따지면 2018년에 피크를 찍고 인구가 아주 미세하게 빠집니다. 지금 그렇죠. 우리나라가. 예. 그런데 선거인 수는 계속해서 증가해 왔습니다. 성인이 증가하는군요. 그렇죠. 이제 유아동 청소년은 비율이 좀 작아지고요. 덜 나으니까. 줄어들고. 그러니까 좀 투표하시는 이 선거인 수는 점차적으로 조금씩 늘어났는데 늘어난 데다가 역대 최고로 많은 선거인 그러니까 유권자 분들이 계신 건데 거기에 80% 육박하는 투표율이었기 때문에 선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진짜 역대적으로 많고 거기에 따라서 이재명 당선자, 이제 대통령이시죠. 이재명 대통령은 역대 가장 많은 표를 받았다. 이거는 뭐 민주당 후보뿐만 아니라 모든 대통령이 얻은 표 중에 명수로 따졌을 때 투표하신 분들 득표자로 따졌을 때 최고다. 이렇게 됐던 것이죠. 그러면 앞으로도 이재명 대통령이 투표 숫자로는 최다 투표로 당선된 대통령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네요. 굉장히 높죠. 예, 점점 인구는 줄어들 테니까 성인 줄죠. 인구도 예. 줄어들 테니까. 맞습니다. 네. 사망률로 따졌을 때 고령이신 분들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자연사도 많이 하고 하실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는 한 고령자에서 30만 정도가 이렇게 좀 빠진다고 합니다. 매년. 그렇게 따지면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앞으로도 가장 많은 그 득표자를 얻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네, 이번 대선 결과는 이재명 49.42, 예, 예. 김문수 41.15, 이준석 8.34. 이 수치상으로 보면은 김문수, 이준석 단일화했다면 결과가 좀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지금 얻은 표를 더하면 그 당선되신 이재명 대통령보다는 약간 좀 그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혀 그렇게 볼 수가 없죠. 네. 왜냐하면 단일화했으면 투표장에 안 가시는 분들도 꽤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예. 그 단일화했으면 그 이재명 당시 후보 쪽으로도 상당수가 분산이 됩니다. 김문수로도 분산되지만 그러니까 이준석 표가 만약에 분산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네. 제가 봤을 땐 뭐 40% 정도는 김문수 후보한테 간다고 하더라도 30%는 이재명 후보한테로 가기 때문에 별로 이게 단일화 효과가 분산돼서 나타나지 않는다. 이걸 자꾸 이렇게 기계적으로 이렇게 더하기를 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요걸 한번 보십시오. 네. 이번은 정권이 교체돼야 된다. 그러니까 꾸준히 한 55 나왔지 않습니까? 또 내란 세력을 심판해야 된다. 이것도 한 55, 60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하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재명 더하기 이준석을 하면 그러면 그 여론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네요. 이해가 돼요. 정권 교체하겠다고 하니까 김문수를 찍을 수 없는 사람이 55다 하면 그게 분산된 것이고요. 그러네요. 예, 그렇게 되는 것이지 이거를 단일화한다고 해서 이거 보수표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제가 좀 말이 좀 안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이준석 후보가 얻은 게 다
순수하게 보수표라서 100% 간다라는 가정을 가지고 이게 단일화가 되면 아유 이기는 거 아니냐, 보수표 이렇게 많은 거 아니냐, 그거는 아니고요. 진보 보수로 해석이 안 되는 표가 우리나라에서 한 10% 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10%는 분명하게 내란 심판 내지 정권 교체 쪽으로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렇게 더해서 해석하는 것보다 그거는 분산이고 오히려 이렇게 더해서, 그러니까 이 더하는 거, 이재명하고 이준석을 더했을 때에 그게 바로 정권 교체에 희망하셨던 분들의 여론이 그렇게 나타났구나, 표로 이렇게 보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